이게 금이다. 전불 금이야. 어머님, 역시 저만 믿으셔야죠.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 눈이다. 한양 땅을 뒤흔들었던 거상 박씨 부인이 노망이 나 돌덩이를 금괴라 우기며 전 재산을 못된 큰 며느리에게 퍼주던 날 성저 심리 사람들은 모두 막내 며느리 홍서의 팔자를 동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를 걸러내고 진정한 후계자를 찾기 위한 노모의 소름 돋는 설계였으니 빈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신 홍서가 어떻게 한양 최고의 여상으로 거듭나 큰 집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리는지 그 기막힌 역전의 서막을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영조 12년 한양 도성의 성저심리 일대에서 박씨 부인의 함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 젊은 시절 혈혈단신 홀몸으로 보따리 장수부터 시작해 조선의 모든 비단과 곡물, 물기를 틀어주며 거대한 상권을 일궈낸 그녀의 위세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지요. 하지만 모진 세월의 풍파 앞에 철의 여인이라 칭송받던 그 서슬퍼런 기계도 어느덧 낡아 빠진 가구처럼 빛이 발해버렸고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은 이제 사랑방 한 구석에 힘없이 앉아 깊은 갈에 섞인 기침을 몰아쉬며 하루하루 명주를 이어가는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한양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무거워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얼음판처럼 깔려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박씨 부인의 두 며느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앉아 노모의 갈라진 입술에서 나올 말 한마디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큰 며느리 조씨는 화려한 운보문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손가락에는 푸른 빛이 감도는 옥반지를 낀 채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으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노모의 얼굴이 아니라 무릎 앞에 놓인 낡고 해진 나무 괴짝에 고정되어 있었던지라 그 눈 속엔 이미 재물을 향한 광기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 홍서는 구멍난 무명옷 한 벌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노모의 시린 발을 재해진 치마폭으로 감싸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노모의 깊어가는 기침소리와 수척해진 손마디에 대한 애처로움만이 가득할 뿐 재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내 평생을 장사판에서 모진 수모를 견디며 모은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며 괴짝의 녹슨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쇳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방안을 긁어내는지 큰 며느리의 상체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훅 쏠리며 탐욕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말았지요. 마침내 괴짝의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매캐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으나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번쩍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이끼가 덕지덕지 끼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투박한 돌덩이들이었으니 방 안에는 잠시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려는 코웃음을 참기 위해 허벅지 살을 피가 나도록 꽉 찔렀고 마음속으로는 저 노인네가 정말로 정신줄을 놓아 저런 길바닥 돌멩이를 황금이라 믿는구나 싶어 영악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노모가 저토록 노망이 났을 때 병풍 뒤에 숨겨진 진짜 땅 문서와 은자 주머니를 확실히 챙겨야겠다 마음먹고는 갑자기 가식적인 눈물을 쏟아내며 노모의 마른 손을 덥석 잡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 귀한 보물을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이 금덩이들은 효자인 저희 큰 집에서 목숨보다 소중히 모실 터이니 부디 걱정 마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이니 노모는 흐릿한 눈으로 그 가식 섞인 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괴짝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비옥한 문전옥답 5필지의 땅 문서와 묵직한 은자 500냥이 든 가죽 주머니를 꺼내 조 씨의 품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그것들을 낚아채듯 제품으로 끌어당기며 입가에 번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재산을 손에 넣은 그녀의 눈에 이제 늙고 병든 노모는 그저 방 한 칸만 차지하는 거추장스러운 짐덩이에 불과했으니 태도가 서늘하게 변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노모의 상처난 손등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눈물 찢던 홍서에게는 단 한 푼의 재물도 돌아가지 않았고 노모는 오히려 홍서에게 나는 이제 빈몸이니 내 수발을 들 사람은 막내 너뿐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내 초가집으로 가서 죽으련다라는 가혹하고도 비정한 선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며느리 조 씨는 하인들을 불러 노모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 구석 진흙탕 속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무엇들 하느냐 어머님께서 거처를 옮기신다는데
짐이 무거우면 안 되니 저 낡은 옷가지들은 다 버려라며 서슬퍼런 호통을 치니 홍서는 비를 맞으며 진흙투성이가 된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노모를 짐짝 취급하며 문 밖으로 밀어내는 큰 집의 행태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으나 홍서는 묵묵히 노모의 가마 뒤를 따르며 그 차가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며 박씨가 노망나도 단단히 났지. 저 독사 같은 큰 며느리에게 다 퍼주고 착한 막내내로 짐이 되어가니 이제 저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일만 남았다며 혀를 찼던 것입니다. 화려한 기와집의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절망의 선고와도 같았고 성 밖으로 나가는 길목의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져 홍서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지요. 재산을 가로챈 자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어둠은 짙게 깔렸으며 두 여인이 향하는 곳은 석가래가 썩어가는 낡은 초가집뿐이었으니 평생을 일궈낸 부가 이토록 허망하게 흩어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돌덩이 몇 개와 노모의 거친 숨소리뿐이라 비바람치는 한양의 밤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등불 아래 깊어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 속에 앉은 박씨 부인은 말없이 감은 눈꺼풀 위로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덜컹거리는 길을 받아내고 있었고 홍서는 그 가마 곁을 지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식을까봐 연신 제 입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으니 그 지독한 가난의 문턱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당도한 홍서의 초가집은 말이 좋아 집이었지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져 바람이 불 때마다 귀곡성을 내질렀고 가마솥엔 먼지만 뽀얗게 내려앉은 지 오래였으니 노모 박씨를 윗방에 모시고 나자 홍서 부부가 누울 자리는 흙바닥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큰 집에선 매일같이 갈비 굽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진동하며 발 달린 짐승들조차 흰 쌀밥을 배불리 먹는다는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궈낸 노모는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가느다란 기침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홍서의 가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가 될 지경이었지요.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잔인한 밤 기력이 다한 노모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헛것을 보듯 허공을 휘젓는 것을 본 홍서는 차마 더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결심을 굳히게 되었고 제 하나뿐인 비단 저고리를 팔아 마련한 돈마저 노모의 약값으로 써버린 터라 염치를 불구하고 다시 큰 집의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냘픈 어깨로 온몸으로 받아내며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드디어 문이 열렸으나 마주한 큰며느리 조씨의 얼굴은 반가움은커녕 오물이라도 본 듯 잔뜩 일그러져 있었으니 홍서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곡기를 끊으신 지 사흘이 넘으셨습니다. 제발 쌀 한 되빵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렸건만 조 씨는 비단 치마에 흙탕물이 튈까봐 뒷걸음질을 치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리더니 하인을 시켜 가져온 것은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쉰쌀 한 바구니였던 것입니다. 홍서가 눈물을 삼키며 그마저도 감사히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조 씨는 갑자기 홍서의 손을 거칠게 걷어차버렸고 바구니에 담겼던 쌀알들은 순식간에 진흙탕 속으로 흩뿌려지며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으니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상이었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보게. 비가 와서 손이 미끄러졌으니 그 노망난 노인네 수발들려면 부지런해야 할 텐데 저기 진흙 속에 박힌 쌀이라도 한 톨씩 주워다 미음을 써드려라. 내 팔자가 딱 그 흙탕물 속에 처박힌 쌀알 같구나. 라며 조 씨가 배를 잡고 웃어대니 홍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차가운 진흙 속에 박힌 쌀알들을 손톱이 빠지도록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지켜보던 큰집 하인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진흙 범벅이 된 쌀자루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에 홍서는 몇 번이고 자지러지게 통곡하고 싶었으나 윗방에 누워 계신 노모의 애처로운 기침소리가 들려오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 그 무너져가는 초가집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짜낼 기력도 없이 흙탕물 묻은 쌀을 씻고 또 씻어 정성껏 미음을 쑤어 올렸으나 노모는 여전히 넋이 나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 수저를 들지 않았고, 홍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붙잡고 어머님, 제가 못나서 이런 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라며 오열하다 그만 정신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려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머리칼을 쓰다듬는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기운의 홍서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평소에 흐릿한 눈을 한 노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눈을 빛내고 있는 시어머니 박씨가 앉아 있었으니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팽팽하게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벽면의 낡은 석갈의 틈으로 마른 손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해진 무명천에 쌓인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홍서 앞에 내밀었는데 그 책자는 낮에 보았던 화려한 땅문서보다 훨씬 더 묵직한 기운을 내뿜으며 기괴한 암호와 지도로 가득 차 있었으니 노모의 목소리는 산맥을 울리는 거대한 울림처럼 홍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얘야, 홍서야, 지금까지 참으로 잘 견뎠다. 저 여우 같은 큰애가 던진 쌀을 주우며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나를 위해 제 살점을 떼어내듯 비녀를 팔던 그 마음을 내 장부에 다 기록해 두었으니 이제 그 눈물을 천하를 뒤흔들 황금으로 바꿔줄 때가 되었구나라며 책자를 펼치니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난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나 방 안은 노모가 뿜어내는 기묘한 위엄으로 금방이라도 천지가 뒤집힐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을 죽인 채 노모를 바라보았고 노모는 한양도성의 돈맥과 상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비밀 장부의 첫 장을 넘기며 홍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곧 피바람을 몰고 올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자 한양의 역사를 새로 쓸 거상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장부 속에는 큰 며느리가 그토록 탐냈던 금은 보화보다 수만 배는 더 값진 지혜와 전략이 담겨 있었고 홍서는 그 밤 노모의 눈빛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았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며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단단한 맹세가 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모 박씨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번뜩이던 그 신비로운 밤이 지나고 홍서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묘하고도 험난한 궤적을 그리며 흘러가기 시작했으니 시어머니가 내린 첫 번째 엄명은 그야말로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따르기 힘든 해괴망측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노모는 홍서의 거친 손등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고는 시장통 가장 깊숙하고 지저분한 구석, 비가 새어 퀴퀴한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온갖 오물에 찌들어 소금인지 흙덩이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그 썩은 소금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라 명령하였던 것이지요. 홍서는 가슴속에 일렁이는 의구심과 당혹감을 억누른 채 이른 새벽부터 시장통을 헤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는 그 지저분한 소금 가마니들을 푼돈 몇 푼에 사들이는 홍서의 꼴이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무죽죽하게 변해 쓴물만 질질 흘러나오는 그 소금 자루를 가냘픈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는 홍서를 보면 지나가던 상인들은 아이고 저 불쌍한 것 기어이 미쳐버렸구먼. 제정신이면 저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겠어? 라며 혀를 차기 바빴고 동네 아이들조차 홍서를 애워싸고 돌을 던지며 소금 귀신이 나타났다. 라고 조롱하며 춤을 추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소문이 큰집 조씨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 화려한 꽃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종자들을 거느리고 시장에 나타난 조씨는 홍서의 발치에 쌓인 오물 섞인 소금 자루들을 보며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지요. 어머나 동서. 그 노망난 노인네 수발을 들더니 이제는 정말로 넋이 나간 게냐? 시장통 거지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썩은 것을 돈 주고 사다니 내 팔자가 딱 그 쓰레기 같구나. 라며 조씨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홍서의 심장을 난도질했으나 홍서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소금 자루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것도 모자라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홍서가 애써 모은 소금 가마니 위로 구정물을 사정없이 끼얹게 했고, 시장 바닥에 흩어진 썩은 소금에서는 더욱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며 홍서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건만 노모 박씨는 집 마당에서 그 소금들을 보며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노모는 홍서에게 그 오염된 소금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일일이 걸러내고 무쇠 가마솥에 밤낮 없이 볶으라 일렀으니, 홍서는 매캐한 연기에 눈이 멀 지경이 되면서도 칠흑 같은 밤을 지새우며 소금을 볶고 또 볶았으며, 그 정성 어린 땀방울이 가마솥 안으로 떨어질 때마다 소금은 조금씩 본연의 빛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서는 노모가 가르쳐준 대로 그 막대한 돈을 들고 한양 상권을 뒤흔들 또 다른 기막힌 행보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 발걸음은 이제 큰 집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으며,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위대한 반전에 대한 전율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거머쥔 거금이 홍서의 초가집 마당을 메우기 시작하자 한양 땅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으니, 노모의 두 번째 지략은 첫 번째보다 더욱 해괴하고 위험한 길로 홍서를 이끌며 시청자의 심장을 다시 한번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서가 그 거금을 들여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북쪽 산기슭에 버려진 돌밭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큰며느리 조 씨는 다시 한번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이번에야말로 홍서를 영원히 매장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돌밭이라 하면 비만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 바위 뼈다귀만 삐죽이 솟아오르는 천하의 쓸모없는 땅이었던지란 저작거리 사람들은 막내네가 소금으로 번 돈을 저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역시 노망난 노인네가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구먼이라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조 씨는 평소 뇌물로 손을 잡아두었던 포도청 종사관을 찾아가 홍서가 매점매석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이제는 수상한 땅을 사들여 나라에 반역할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거짓 고발을 올렸고, 이는 곧 홍서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슬 퍼런 관가의 포졸들이 홍서의 초가집 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친 것은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홍서의 뒤편으로 조 씨는 담장 너머에서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오냐, 그 돌밭이 내 관짝이 될 터이니 그리 알거라며 낮게 어주렸지요. 관가 앞마당에 무릎이 꿇린 채 사또의 호통을 듣던 홍서는 주리를 틀기 위해 가져온 형틀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조 씨가 매수한 종사관은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또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홍서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또가 매질을 시작하라 엄명을 내리려는 찰나 관가의 육중한 정문이 쩌렁쩌렁하게 열리며 노모 박씨가 호랑이 같은 기계로 걸어 들어왔으니,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들어오는 그녀의 위엄에 눌린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노모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모는 선대 왕께서 하사하셨다는 옥패를 내보이며 사또, 무지한 자들의 고발에 눈이 멀어 나라의 고배를 해치려 하느냐. 저 아이가 산 땅은 버려진 돌밭이 아니라 이 나라 임금님의 시름을 덜어줄 백토가 묻힌 보물창고란 말이다. 라며 일갈하니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토라 함은 궁궐의 그릇을 빚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었으나, 그 맥을 짚을 줄 아는 이는 오직 노모 박씨뿐이었던지라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홍서의 포승줄을 당장 풀라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함을 일삼았던 종사관과 뒤에서 조종하던 조 씨의 악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관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홍서는 풀려난 몸으로 노모의 품에 안겨 오열하며 어머님 저를 어찌 믿고 이런 일을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노모는 홍서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남들이 돌덩이라 비웃을 때 그 속의 보석을 보는 것이 거상의 눈이다. 이제 그 돌밭에서 쏟아지는 하얀 흙이 너의 만년 황금이 될 것이니라며 조용히 속삭였으니, 그 목소리는 무지한 자들의 탐욕을 비웃는 듯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 씨는 관가 기둥 뒤에 숨어 이 기막힌 반전을 지켜보며 제 뺨을 사정없이 갈겼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홍서는 이제 백토밭을 기반으로 한양 최대의 도자기 상권을 장악하며 그 세력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갔으니,
이제 큰 집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하늘의 이치는 참으로 서슬이 퍼렇고도 오차가 없는 법이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 제 배만 불리려 했던 자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쓰러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으니 큰 며느리 조 씨가 그토록 맹신하며 독차지했던 비옥한 땅 문서들이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 한양 도성의 대대적인 보수와 함께 물길을 새로 내는 대규모 수로 공사를 선포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조 씨가 뇌물을 써가며 가로챘던 그 비옥한 전답들이 보상 한 푼 받지 못하는 강제 수용구역이자 물길의 중심지로 묶여버렸으니 재산이 불어나기만을 기다리며 홍서를 비웃던 그녀의 욕망은 하룻밤새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홍서를 무고하여 관가를 어지럽혔던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며 가문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는데 믿었던 하인들마저 곡간의 곡식을 훔쳐 달아나거나 빚쟁이들에게 정보를 팔아넘기니 화려했던 기와집에는 이제 욕설과 비명이 가득했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내던지는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 씨는 예전에 그 위세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갈갈이 찢긴 비단옷을 걸친 채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자 욕망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버리고 동서를 짓밟았던 자가 마주해야 할 비참한 말로였던지라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그녀를 보며 혀를 차며 침을 뱉을 따름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바람결이 홍서의 상단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갈 무렵 홍서가 새로이 주인으로 들어앉은 기와집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노모 박씨가 평생을 바쳐 기록해온 낡고 해진 심판의 장부가 마침내 그 서슬퍼런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그 장부는 단순히 돈의 출납을 적은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민낯과 추악한 욕망,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무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아온 하늘의 저울과도 같은 신성한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노모는 이제 상단의 창고지기로 전락하여 거친 무명옷을 입고 손마디가 흙대로 부풀어 오른 큰며느리 조 씨를 집무실로 불러앉혔는데 조 씨는 예전에 그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고개를 처박은 채 사르르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하고 노모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노모 박씨는 흐릿하던 눈동자를 다시금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이며 책상 위에 놓인 장부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조 씨가 시어머니를 노망난 노인네라 비웃으며 흙탕물살을 던졌던 날의 날씨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홍서가 자신의 비녀를 팔아 약을 지어오던 밤의 눈물 자국까지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 조 씨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활자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던 것입니다. 너는 장사를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계산했기에 망했고 홍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닦았기에 천하를 얻었다며 노모가 내뱉는 한마디는 천둥소리가 되어 방안을 울렸고 조 씨는 자신이 독차지했던 땅 문서가 사실은 노모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용도 폐기될 것을 내다본 껍데기뿐인 재산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노모는 이어 장부의 다음 장을 넘기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기를 장사꾼의 장부에는 은자 한 푼이 이익보다 사람 한 명의 신뢰가 더 무겁게 적혀야 하거늘 너는 은자를 세느라 부모의 은혜를 지웠고 보석을 탐하느라 인간의 도리를 팔아넘겼으니 내 인생의 장부는 이미 파산하여 지옥의 불길에 타버린 지 오래다라며 조 씨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이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일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끝임을 가르치려는 거상의 준엄한 훈육이었던지라 곁에서 지켜보던 홍서조차 숙연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그제야 자신이 짓밟았던 돌덩이가 사실은 노모가 던진 지혜의 화두였음을, 자신이 비웃었던 막내 동서의 인내가 사실은 거대한 강물을 가두는 거대한 둑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게 되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방 안의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릴 지경이었지요.
홍서는 노모의 깊은 뜻을 받들어 큰 며느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상단의 가장 낮은 곳인 창고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땀의 무게와 쌀한 톨의 소중함을 배우게 함으로써 그녀가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문을 남기는 장사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거상의 대도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가고 기와집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났으나 그 빛은 이제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어리석은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닦아주는 자비의 등불로 변모해가고 있었고 큰 며느리 조 씨의 참에 섞인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홍서의 상단은 신뢰라는 이름의 더 큰 성벽을 쌓아 올리며 무너지지 않는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노모의 장부는 단순한 종이 뭉치를 넘어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신성한 법전이 되었고 홍서는 그 장부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훗날 어떤 향기로 기록될지를 고민하며 매일 아침 노모의 새순물을 올리는 정성을 잊지 않았으니 진정한 제사는 손에 잡히는 은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 조 씨 역시 이제는 비단옷의 부드러움보다 무명옷의 거친 감촉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상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고도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노모의 한은 이렇게 지혜라는 이름의 유산으로 승화되어 홍서의 손을 거쳐 한양 저작거리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으면 이야기는 이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신비롭고 장엄한 마지막 결실이자 돌덩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제7장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중에는 큰 며느리에게 핍박받던 종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베푼 홍서의 작은 선행까지도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 그것은 곧 홍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홍서를 도왔던 이유였음을 시청자들은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전율과 함께 깨닫게 될 것이며 노모는 마지막으로 조 씨에게 이 장부를 가슴에 품고 내가 버린 인간의 길을 다시 찾아라. 그것만이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라며 자비로운 일침을 남겼으니 방 안에는 이제 미움 대신 무거운 깨달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정한 강물은 쉼없이 흘러 한양을 호령하던 박씨 부인의 기력도 이제는 서산마루에 걸린 저무는 노을처럼 가물거리는 시점에 이르렀으니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모는 마지막 남은 생의 기운을 모두 모아 홍서의 손을 꼭 쥐고는 이 모든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낡고 투박하며 해진 나무 괴짝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입니다. 큰 며느리 조 씨가 노망의 증거라며 비웃고 진흙탕 속에 쓰레기처럼 처박아 두었던 그 괴짝 안에는 여전히 이끼가 시커멓게 끼고 볼품없는 돌덩이들이 아무런 생기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노모는 홍서에게 이제 이 돌들을 쪼개보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내 평생을 지켜줄 진정한 보물이 될 것이다라며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었지요. 홍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정과 망치를 들어 평생을 시어머니 곁에서 굴러다니던 그 투박한 돌덩이 하나를 조심스레 내려쳤는데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거친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눈부신 청백색 광채로 가득 차며 지켜보던 이들의 너클 단숨에 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하디흔한 돌덩이였으나 그 속살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영롱한 백옥과 비추의 빛을 머금고 있었으니 큰 며느리가 돌이라 믿고 멸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보석인 옥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노모는 그 눈부신 옥석의 빛을 응시하며 진실은 항상 거친 껍질 속에 숨어있는 법이니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고석을 돌이라 부르지만 너만은 그 속에 든 알맹이를 찾는 눈을 잃지 말거라며 홍서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으니 그 목소리는 이제 이승의 것이 아닌 듯 고요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방 안을 채웠던 것입니다. 홍서는 쏟아져 나온 보석들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재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이 험난한 장사판의 이치를 몸소 가르쳐준 시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으며 그 보석 하나하나에 서린 노모의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홍서의 심장을 적셨기 때문이었지요. 창고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 불려온 큰 며느리 조 씨 역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으니
자신이 노망이라 치부했던 노모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누가 보석을 알아볼 제목인지 가려내기 위한 치밀하고도 위대한 시험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녀가 느낀 부끄러움과 회하는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비옥한 땅 문서는 사라졌으나 정작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천하의 보배를 떠올리며 조 씨는 어머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금수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미 쏟아진 물이었고 노모의 시선은 오로지 진심을 다했던 막내 며느리 홍서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노모 박 씨는 비로소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홍서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거상의 퇴장은 슬픔을 넘어 숭고한 전설이 되어 기와집의 담장을 넘고 한양 저작거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홍서는 노모가 남긴 그 신비로운 옥석들을 팔아 제 배를 불리는 대신 시어머니의 함자를 딴 구유원을 전국의 흉년 지역마다 세우고 배움이 고픈 아이들을 위한 글방을 열어 지혜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으니 이는 은자로 쌓은 성벽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민심의 성벽이 되어 홍서의 상단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남긴 것이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는 하늘의 도리였음을 깨달았고 홍서의 집 마당에는 노모를 기리는 향연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한양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진정한 명가의 탄생이었던 것이지요. 돌덩이가 보석으로 변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서늘한 경종을 울리고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며 홍서는 매일 아침 노모가 남긴 빈 괴짝을 닦으며 그 속에 담겼던 사람의 무한한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거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노모가 괴짝에 넣어두었던 돌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안으로 단단해진 홍서 자신의 마음과도 같았음을 시청자들은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될 것이며 겉으로 화려했던 큰 며느리의 욕망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 쪼개진 돌덩이를 통해 증명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하고도 장엄한 결말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한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영롱한 보석의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영면의 길로 떠난 뒤에도 한양 도성을 뒤흔들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식지 않는 화로처럼 뜨겁게 타올라 조선 팔도를 넘어 대륙의 상인들에게까지 전설처럼 퍼져나갔으니 홍서가 이끄는 상단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를 넘어 이 나라의 경제와 민심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서가 머무는 집무실 정중앙에는 노모가 남겼던 그 해진 장부와 쪼개진 옥석의 거친 껍데기가 마치 국보처럼 경건하게 모셔져 있었는데 이는 새로이 상단의 길을 걷고자 문을 두드리는 도제들에게 장사의 시작은 이익을 계산하는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지요. 큰 며느리 조 씨는 이제 상단의 가장 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창고지기로서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비단 치마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도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띄우게 되었으니 그녀는 매일같이 쌀을 씻고 옥석을 닦으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눈물로 참회하며 홍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가끔 저작거리에 나가 헐벗은 아이들을 보면 예전의 자신처럼 탐욕에 눈먼 어른이 되지 않도록 노모의 돌덩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석은 땅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란다라고 나지막이 의존이니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박씨 가문이 깊은 지혜에 고개를 숙였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한양의 지형이 바뀌고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며 수많은 권세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갈 때도 홍서의 상단만은 변치 않는 신용의 상징으로 남았으니 흉년이 들어 관가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대궐이 아니라 홍서의 상단이었고 나라의 큰 국난이 닥칠 때마다 홍서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아낌없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니 사람들은 이를 일러 천년을 가는 상인이라 찬양하며 그 덕망을 기렸던 것입니다. 홍서는 매일 아침 노모의 영정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며 어머님,
제가 오늘 하루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굽어 살펴주소서라며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손을 거쳐 나가는 도자기와 비단 한 필에는 정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 옥석을 돌이라 부르며 천륜을 저버렸던 자의 비참한 몰락과 빈손인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셔 천하의 부와 명예를 얻은 홍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인생 지침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정말로 노망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두 며느리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이 거대한 설계를 완성한 천안의 소유자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 확실한 것은 진실한 마음 하나가 흙탕물 속에 처박힌 쌀알을 황금으로 바꾸고 차가운 돌덩이를 영롱한 옥석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그 경이로운 진실뿐이었던 것입니다. 홍서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노모의 장부를 물려주며 장부의 첫 페이지는 항상 비워두거라. 그곳은 내가 오늘 베푼 선행과 사람의 진심이 기록될 성스러운 공간이니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장부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조선 상도의 근간이 되었으니 이야말로 노모가 남긴 진정한 보석이자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었던 것이지요. 비바람치던 그 옛날의 작은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던 위태로운 등불은 이제 한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횃불이 되었으며 박씨 부인의 낡은 괴짝은 비록 비었으되 그 안에서 흘러나온 지혜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되어 우리네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엄한 대서사시의 막을 내리며 우리 스스로의 가슴속 괴짝을 들여다보게 되니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돌덩이를 보며 투덜대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 곁에 있는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지요. 홍서가 일궈낸 그 눈부신 영광의 시작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감싸 안았던 따뜻한 치맛자락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네 살 또한 언젠가 영롱한 옥석처럼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위대한 역전의 기록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홍서의 상단이 남긴 그 깊은 향기는 여전히 한양의 낡은 뒷골목과 번화한 저작거리 그리고 진실을 구하는 상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숨쉬고 있으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이 인생장부에도 오늘부터 탐욕의 숫자 대신 사람의 온기와 진심 어린 눈물이 가득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장엄했던 혹석의 전설 그 대단원의 막을 엄숙히 내립니다.